매거진. 2016년 3월 5일 토요일에 인사드리는 김용민입니다. 20대 총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야권 지지자들을 찜찜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개표 부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점인데요. 그래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대략 예상되는 부정개표 유형 4가지를 제시하고 어떤 것에 좀 더 걱정하게 되느냐라고 여쭤보았습니다. 6%는 투개표 당일 개표소로 이송할 때 투표함을 바꿔치기 할 가능성을 우려했고요. 7%는 TK 지역같이 야당세가 취약한 지역에서 부실한 표 집계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걱정했고, 9%는 부재자 투표, 재외국민 투표, 사전 투표 과정에서 투표함을 바꿔치기 할 가능성을 근심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8% 절대 다수는 전자개표 과정에서 결과가 조작될 가능성, 이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오늘 새벽 3시 반까지 2,353명이 참여했습니다. 몇몇 누리꾼의 의견도 담아보았습니다. 김태원님, 모두 다 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잔머리를 굴릴 것 같고요. 이건 보이스피싱이 진화하듯이 계속 신박한 불법을 찾아내고 획책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라고 하셨고요. 꺾인 눈썹이라는 필명 쓰시는 분,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설문 기권합니다.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이런 문항이 없어서 기권하겠다고 하셨네요. 이 시각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거듭 국민의당을 향해서 통합을 압박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소위 패권 정치라고 하는 것을 좀 씻어내려고 계속 노력을 해왔고, 앞으로도 이 패권 정치가 다시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부활하지 않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김종인 대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돌아오라고 손짓을 내밀었는데요. 안철수 대표는 호객 행위하는 거냐며 날선 비난으로 응수했습니다. 대표님도 당에 오실 수 있다는 식으로 제안을 했거든요. 어떻게 호객 행위하셨어요? 안철수 대표의 이런 뜻이 반영된 듯 국민의당은 야권 통합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당이 통합을 거부하니까 김종인 대표 측은 자체 조사를 해보니까 야권 통합은 중도 보수층조차 공감하고 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 의외의 결과가 나온다며 수도권에서 국민의당은 이미 큰 변수가 아니다. 개별 의원들은 절반 이상 복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한구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장은 당내 예비후보 여론조사 자료 유출과 관련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은 권위 있는 기관들이 빨리 조사에 착수해서 진실을 규명해 주길 바란다 라면서 선관위에 조사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절대로 공천관리위원으로부터 나올 수는 없다 하는 자신감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는 1차 경선 그리고 단수 우선 추천 지역을 발표했습니다. 김태환 의원의 지역구인 경북 구미을은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의 장석춘 미래고용 노사네트워크 이사장이 단수 추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옮긴 삼선의 조경태 의원은 공천이 확정됐습니다. 부패 추문에 휘말린 룰라 전 브라질 대통령이 경찰에 체포됐다고 AFP 그리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브라질 경찰은 부패와 돈 세탁 관련 수사 과정에서 룰라 전 대통령의 불법 혐의를 포착했으며 룰라를 체포해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친일 인명사전 구입을 최종적으로 거부한 학교들로부터 해당 예산을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내려보낸 학교당 30만 원의 친일 인명사전 구입 예산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교육청에 보고한 중고등학교는 총 4곳으로 모두 사립이었습니다.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은 테러방지법의 쟁점이었던 국가정보원의 개인정보 수집 권한 강화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갤럽은 국민 1010명에게 국가정보원의 테러 위험 인물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권한 강화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51%가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광래 중고차 대표 조광래입니다. 중고차 하면 조광래, 조광래 하면 중고차. 중고차를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조광래 중고차입니다. 대표번호 1800-9538. 다시 한번 1800-9538. 오늘도 웃는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선 뉴스의 배두성입니다. 이번 총선을 맞이하여 당선 로고송닷컴에서는 업계 최초로 후불제 로고송 제작을 선언하였습니다. 하하, 후불제라 정말 파격적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당선 로고송닷컴을 확인해보세요. 이상 배두성이었습니다. 마하! 당선 로고송닷컴. 김치가 다 같은 것 같죠? 아니요, 이담채는 진짜 다르죠. 겨울 전라도, 여름 강원도, 봄 가을 충청도 최고의 배추만 골라와야지요. 소금 영광에서 직송된 최고의 국산 천일염이 기본 아닌가요? 아, 고춧가루와 파, 마늘 괴산 영천에서 건강한 놈들만 가져와야 해요. 우와, 재료가 반이라고 하던데 역시 이담채네요. 그런데 어떻게 담가야 이담채 김치 맛이 나요? 아유, 이거 비밀인데 다시마에 표고버섯, 양파, 멸치를 넣고 우려낸 육수에다가 온갖 재료를 잘 버무리고 2달 동안 저온 숙성한 양념을 써야 해요. 근데 흉내내봐야 소용없어. 30년 연구한 레시피에 30년 김치만 만든 손맛을 따라갈 수 있겠슈? 이담채 김치. 안내와 주문은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는 1544-4586 1544-4586. 조선의 딸로서 잘하는 죄밖에 없는데. 남북 통일 만세! 새날이 올 때까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나와! 이나 민주주의를 알아, 이 새끼야! 뉴스는 현장이다로 이어갑니다. 국민의당이 어제 의원총회를 열어서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야권 통합안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안철수 대표의 강한 반대 의지가 관철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수도권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예비 후보들이 어제 국회에서 야권 통합 반대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난 3월 2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의 야권 통합 제안이 있었다. 더민주당 내에 친노 패권 세력이 청산되었으니 이제 탈당의 명분이 사라졌고 야권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단합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그러나 그 진위는 하루가 채 안 되어 김종인 대표 본인 스스로의 입으로 밝혀졌다. 안철수 대표만 빼고 탈당 의원들은 개별적으로 복당하라. 야권 통합 제안의 목표는 안철수 대표의 고립과 국민의당 고사라는 한마디로 비열한 정치 공작이었음이 만천하에 폭로된 것이다. 우리 국민의당은 다수 국민들의 절실한 요망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 2월 2일 태어났다. 그 첫걸음은 과거 산업화와 민주화의 공으로 지금까지 부와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강고한 기득권 세력을 국민의 이름으로 척결하는 것이다. 우리 국민의당은 4.13 총선에서 겉으로 싸우면서 속으로 이익을 함께 나누며 사이좋게
공정공생하는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양대 기득권 담합체제를 반드시 격파할 것이다. 국민의당이 안철수 대표가 배제되는 통합에 강한 불신을 드러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상당히 여유롭습니다. 표창원 비대위원은 어제 TBS 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 출연해서 안철수 대표까지 포함한 통합을 요구했다고 부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이런 지하에 사실은 거부를 했습니다. 네. 예상했습니까? 네,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바고요. 네. 워낙 안철수 대표께서는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날카롭게 비판의 예. 어떤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 네네. 그리고 뭐 연대나 통합은 없다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해오셨기 때문에 예.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네. 현재로서는 네. 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예상이 됐죠. 그러면 여기서 안철수 대표가 강하게 반발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탈당했던 의원들의 복당을 기대를 한다면 국민의당 안에서 그런 사실 다시 국민의당이 쪼개진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야기인데 이게 현실에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던 겁니까? 일단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전망도 있었고요. 예예. 어렵다 하더라도 시도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가장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안철수 의원조차도 네. 오늘 뭐 김종인 대표께서 또다시 말씀하셨지만 네. 애들로 표현은 하셨죠. 네. 전혀 다른 그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계신 분도 좀 들어오셨으면 좋겠다. 네. 여기서 새로 출발하시자. 이게 결국 안철수 의원도 오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의사도 포함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안철수 의원께서도 지금은 그렇게 강하게 그 반대나 반발을 하시지만 네. 원래 목적이 야권의 어떤 집권이고 정권 교체이고 하다 보니까 네. 결국은 생각을 바꾸실 수도 있지 않겠느냐. 뭐 그런 희망도 가지고는 있죠. 새누리당 지도부는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의 야권 통합 제안을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어제 조선일보도 그랬습니다마는 국민의당이 붕괴하면은 총선 판도가 1대1 구도로 급속하게 재편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 있지요. 그래서 극한의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이 느껴집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은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에게 절대로 야권 통합에 응하지 말 것을 주문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더민주당은 국민의당이 지지도가 떨어지니까 안철수 대표를 고립화시키고 국민의당을 와해시키기 위해서 정치 도의에 맞지 않는 야권 연대를 툭 던졌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당 차원에서 후보 연대를 하자는 얘기는 할 수 없다. 당을 쪼개고 나간 사람들인데 후보 연대를 할 거면 나가지 말았어야 한다며 통합에 극히 부정적이었던 분이 김종인 대표입니다. 그랬던 분이 조변 석계식으로 야권 연대를 제일 먼저 주장을 하고 있으니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민의당 내부가 분열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으니 그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는 거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런 형태의 목적도 이유도 분명치 않은 각자의 편의에 따라 하는 야권 연대를 우리 국민들은 정치적 야합이라고 폄하하는 것입니다. 더민주당은 국민의당 붕괴 작전을 즉각 중단하고 각자의 정치적 목표를 가지고 국민들을 심판을 받기를 바라며 야권 연대라는 정치적 야합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노동법을 비롯한 민생 경제 법안 처리에 힘을 모아주길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전격 중단했을까? 일각에서는 국회 마비를 빌미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를 사실상 해산할 궁리를 했던 것 아니냐 이런 설이 나오는데요. 당시 당 지도부의 결정 과정에 대해서 표창원 비대위원이 어제 올라온 팟캐스트 시민 표창 양비 진셈에서 상세히 밝혔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새 팟캐스트입니다. 여러분께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불가피성이 있었다는 게 표창원 비대위원의 말인데요. 주요 내용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지금 표 박사님 말씀대로 나쁜 법이 통과됐지만 네. 일반 시민들이 쫄 이유는 하나도 없다. 네. 오히려 쫄아주기를 바라죠. 청와대나 새누리당에서는 바라겠죠. 니네는 네. 다 죽었어. 그게 테러리스트의 목적입니다. 불안에 떨게 하는. 네네. 공포를 조장시키는 것이 테러거든요. 이게 테러 정치, 테러 방지법이 아니네요. 테러 방지법이 사실 테러 조장법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야기 말 된다. 그러니까 우리 쫄지 말아야 돼요. 쫄면 테러에 굴복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입법 테러. 네. 특히 이제 이번 선거에서 국정원이 어떤 식으로 이제 총선에서 또 이제 장난을 칠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대응책들을 세워야 될 텐데 뭐 참고로 하여튼 다행인 것은 이번에 영입된 분 가운데 이제 그 국정원 인사처장 출신의 네. 김병기 씨라는 분이 계신데 그 중앙정보부 포함을 해서 그 국정원이 그 창설된 이래 인사 업무만 20년 함께도 한 분이 그분이 처음입니다. 그분이 국정원 구석구석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원에서 어떤 장난을 치더라도 저희 당이 그 충분히 하여튼 좀 대비할 만한 그분 최소한의 영입 발표 이후에 네. 댓글들의 성격이 확 바뀌었죠. 아 그래요? 네. 그 새누리당의 동향을 분석 파악을 하면서 새누리당 내부에서의 그런 그 움직임, 의도, 친박 비박 간의 갈등, 공천을 둘러싼 문제, 특히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안심번호를 이용한 국민 경선, 그 김무성 대표가 주장한 완전 국민 경선, 이 부분이 3월 11일 이후로 늦춰지는 순간 거의 불가능해지거든요. 네. 그걸 그 친박 쪽에서는 대단히 유도하고 원했다라는 그런 분석들은 분명히 내부에서 있었고요. 필리버스터 상황을 즐기고 있었다. 그런 그 흐름들은 보고 있고요. 그런 새누리당 내에서의 문제만이 아니라 청와대가 노리고 있었던 야당 책임론, 국회 무용론, 그 이후에 국회의 어떤 재기능을 못하게 만드는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을 사실 저희들이 감안을 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2월 29일, 그 3월 1일로 넘어가는 그 시점, 이걸 넘기는 순간 우리는 저쪽의 프레임에 확 말려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판단을 내린 거죠. 실제 비대위에서도 그런 무사히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됐잖아요. 전략들이 테이블에 올라왔고요. 그래서 그 중에 사실 확인이 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죠. 가정도 있고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좀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참.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런 총선 공약이 나왔습니다. 국민연금을 활용해서 공공임대주택과 보육시설을 확충하자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기금의 일부를 공공투자용 국채, 즉 가칭 국민안심채권에 투자하도록 해서 장기 공공임대주택과 보육시설 등 공공인프라 확충에 투자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국민연금이 국민안심채권에 투자할 경우 일종의 공공투자자금이 형성되지만 이는 국채의 일부여서 국채 총량에 별 변화가 없으며 원금과 약정된 이자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김종인 대표가 상당히 역점을 둔 공약이라고 하는데 이용섭 총선정책공약단장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2페이지 쪽에 표를 보시면 이미 이제 국민연금에서는 국내 채권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채권의 한 57%, 작년 9월 현재 보면 한 전체가 한 기금이 500조 정도 됩니다만 주식의 한 32%, 그리고 대체 투자가 한 10%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채권 투자액 중에서 국채가 약 118조 정도 현재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투자액의 24% 정도가 국채에 투자하고 있는데 현재 투자하고 있는 그 금액의 일부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 공공 임대주택, 공공 보육시설에 투자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투자처만 이제 공공성을 높이자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연기금 투자 수익률에는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절차를 보면 국가가 공공투자형 국채, 소위 우리가 가칭 국민안심채권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이 국민안심채권을 발행을 하게 되면 국민연금기금에서 국민안심채권을 매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조성된 자금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투자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고 이제 나중에 국민연금에 원금과 약정이자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 수익률이 낮아지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국민연금기금에서 국채에 투자하는 총량은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구성만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규모는 향후 운영 과정에서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향후 10년간 매년 10조 원씩에서 100조 규모로 하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뭐 화나 우리 좋은 집에서 살자. 그럼요. 그러면 집 짓는 거 어디다 맡기지요? 목조주택 시공팀장들이 함께 만든 협동조합, 희망주택 건축협동조합이 있습니다. 믿을 수 있겠나? 예, 정말 요즘 부실하게 집 짓는 사람들이 많아서. 좋은 품질, 튼튼한 주택. 이것은 희망주택 건축협동조합의 자존심입니다. 거기가 어디라고? 홈페이지 연락처 좀 알려줘봐요. 인터넷 홈페이지 hmcoop.co.kr 또는 전화 1800-8507입니다. 목조주택 시공 전문기업 희망주택 건축협동조합, 희망의 집을 짓겠습니다. 새싹당 콩차를 매일 아침 정말 간절히 마시면 전 우주가 나서서 도와줍니다. 당신을 진실한 사람으로 만들어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달성해야 될 것은 이것이다 하는 정신을 차리고 전체를 다 마시면 그런 기운이 옵니다. 새싹당 콩차, 남자의 시간을 충전하세요. 전창걸닷컴으로 오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어우, 저 사고 큰데 사람이 많이 다쳤겠어요. 아니, 저 차량은 뭐가 그리 급하다고 과속 운전에 끼어들기까지 하나? 아니, 근데 운전자 보험은 가입했을까? 운전자 보험이요? 저런 인사사고 때에는 상대방한테 형사 합의금을 지불해주는 운전자 보험 말이에요. 변호사 비용도 주고 벌금도 보장해주는 운전자 보험. 아,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대인 합의금을 보장해주는 보험 말이에요? 그거 굉장히 비싸지 않나요? 아니에요. 난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에서 가입했는걸요. 뭐라고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홈쇼핑에서도 월 2만 원에서 3만 원이던데. 버스도 승합차도 트럭도 자가용이라면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우와, 대박. 비싼 보험료 때문에 힘드시죠? 풀보장 운전자 보험을 저렴하게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 다음 네이버 카페에서 7,000원 운전자 보험을 검색해보세요. 전화문의는 02-849-9730. 10년차 베테랑 손해보험 전문 설계사가 평일은 물론 주말 공휴일에도 상담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전화문의는 02-849-9730. 피 튀기며 박학다식을 뽐내는 퀴즈, 피박 퀴즈. 무와 환의 피 튀기는 대결 갈수록 큰 관심과 성원을 받고 있습니다. 무, 인기를 절감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요 며칠 동안 침울했습니다. 그러다가 활기가 다시 생겼어요. 여러분의 무, 춤추다 할 때 무가 되고 싶은 무 인사드립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유출된 게 드러나서 일시적으로 비박한테 상황이 유리해지니까, 그러니까 춤을 추고 싶냐? 춤출 일이 그거밖에 없어. 어이 범인들 닥쳐 이 새끼들아. 뭐야? 범인? 아니 그거를 진박이 했단 얘기야? 야 이 새끼들아, 이런 일을 할 놈이 누가 있냐? 김종인이 했겠냐? 안철수가 했겠냐? 절도뿐만이 아니지 이 씨발. 어떻게든 친박을 공천시키고 싶어서 그 명백한 꼼수를 부린 거 아니야? 친박 여론조사 결과에다가 뽀샵질을 한 거 친박 말고 누가 있겠어 이 새끼들아. 아이고 이 새끼들 언제까지 양아치로 살 거야 이 화상들아. 당신 약점이 살생부만 있는 줄 알아? 오, 드디어 테러 방지법이 발동된 거야? 나는 한참 뒤에나 테러 우범자가 될 줄 알았는데 어라? 벌써 내 순서가 돌아온 거야? 야, 테러 방지법이 아니라 이참에 정적 테러법으로 바꾸면 어떻겠니? 정적을 테러하는 법. 아이고 이제 그만들 하시고요. 자, 문제 바로 드리겠습니다. 최근 테러 방지법에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텔레그램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엄청난 국민들이 토종 메신저 카카오톡에서 이탈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그러자 국가정보원이 무차별적 개인정보 수집이나 민간인 사찰은 테러방지법이 통과됐다 하더라도 불가능하며 일반 국민들은 사생활 침해를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문제 드리겠습니다. 거짓말이라는 노래가 있죠. 거짓말. 이거 G.O.D가 부른 건데요. 잘 가지마 행복해 떠나지마 나를 잊어줘 잊고 살아가줘 나를 잊지마. 자, G.O.D의 멤버 중에 데니안이 있습니다. 데니안의 우리 이름, 한국 이름은 무엇일까요? 예, 정답. 아이고, 이 환희 G.O.D 멤버도 아시는군요. 예, 모처럼 연예 퀴즈가 나오니까 이 푸는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뭐 부연 설명이 필요하겠어요? 자, 정답 가지요. 정답 안철수. 안철수 씨가 아이돌 출신은 아니죠. 이 무식한 새끼. 뭐 하긴 G.O.D를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은 게 다행이지 이 새끼. 예, 그래도 안철수가 어제 하루만은 국민의당의 하나님이더만. 사람이 말이야 좋게 보여야 할 때는 좋게 보여야 하지만 무언가 무거운 결정을 내릴 때는 단호해야 하겠지. 누구처럼 불리하면 입 닫고 요리하면 기어 나오고. 뭐야 이 새끼야. 게다가 나 화나게 한다고 하면 욕하는. 이건 뭐 거의 어린애스러운 거지. 우리 제발 어른이 좀 되자. 개새끼가. 그만하시고요. 자, 그 두 분은 안철수 대표의 최근 행보를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정치는 모름지기 욕망 분배의 예술이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안철수 씨는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본인은 본인의 대선 스케줄대로 움직였겠지만 나머지 사람들도 어디 그런가요? 총선 승리가 필요한 거지. 총선 승리가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이게 채워지지 않는 거야, 욕망이. 그러니까 옛집 생각이 나는 거지요. 그래도 안철수는 자기 당을 만들어서 자기 대선 스케줄을 하나하나 챙겨왔는데 누구는 남의 당에서 되지도 않을 왕노릇을 하려고 기생충이 돼가고 있으니. 대권 주자 안철수, 그리고 대권보다 자신의 총선 승리가 더 시급한 의원들, 그 틈을 본 거지요. 김종인이. 그리고 마구 들이댔어요. 그리고 틈을 벌려놓았고요. 순식간에 강력하게. 정치도 머리가 똑똑해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유승민을 죽여버리겠다. 이한구는 우리가 컨트롤한다. 이건 정말 공사판 노가다 문화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친박이 노가다라고. 그럼 내가 기생충이야 이 새끼야. 이제 그만하시고요. 자, 정답 모르세요? 야, 환, 너 이 새끼 이거 똑바로 알아. 기생충이 몸에 파고들면 그 어떤 생명체로도 온전하지 못해 이 새끼야. 너 회충 알아? 회충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 안녕하십니까, 이회창입니다. 지금 저를 불렀습니까? 아이고, 이회창 총장님. 회창이 아니라 회충 얘기했어요. 예. 아이고, 오랜만에 뵙습니다. 인제 들어가셔도 됩니다. 인제 이 씨발 새끼. 불사조 피닉제 이 개새끼. 아이고, 왜 이회창 총장님까지 열을 내세요. 자, 그만하시고요.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자, 정답 아십니까? 정답 같이 정답 안 되니? 데니안의 이름이 어떻게 안 되니입니까? 야, 새끼야, 그렇잖아. 데니안. 우리 식으로 하면 안 되니. 안 되니. 아니야? 에이, 그게 뭡니까? 청와대 계신 각하. 저하고 한 살 차인데 말 좀 탑시다. 다 같이 늙어가는 처진데. 각하, 나 안 되니? 죽어도 안 되니? 안 되지. 뭐야 이 새끼야. 너 이 새끼 나한테 돼지라고 했어? 안 되니? 라고 물어서 안 되지 라고 답한 거라고.
자, 오늘도 애청자 여러분이 맞춰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답 맞히시는 분께는 도서출판 원더박스에서 2016년 미국 대선 돌풍의 주역 버니 샌더스의 공식 자서전 버니 샌더스의 정치혁명을 청취자 사은품으로 드립니다. 반드시 정답과 사연 그리고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제 정답은 프랑스 철학자 질 들레즈지요. 바른 이웃님 맞히셨습니다. 정답 질 들레즈입니다. 현재 일본에서 유학하고 있는데 제가 공부하는 미셸 푸코와 들레즈 이야기가 나와서 반가운 마음에 정답을 올립니다. 이런 대철학자들의 사상을 통한 인문학의 힘이 우리나라에 널리 퍼졌으면 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이모티콘 5050님, 평택에 사는 직장인입니다. 원유철 선거사무소가 바로 코앞에 있습니다. 뽑아주시면 원유철 선거사무소에서 책 들고 인증샷을 찍겠습니다. 작은 저항심이라고나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박근혜 왜 저러지? 문재인, 김무성, 안철수는 또 왜 저러지? 뉴스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정치 현장 이야기.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이 취재 수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본격 정치관찰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팟빵에서 언니를 검색하세요. 정치 한 건에서 시간입니다. 한겨레 정치부 정치바의 김태규 기자 연결합니다. 김태규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국민의당 창당한 지 한 달이 됐는데 한 달 만에 최대 위기를 만났군요.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당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일단은 처음에 창당을 해서 제3당으로서 새누리당의 지지율을 빼오고 예. 이렇게 존재감을 과시하다가 예. 지지율도 오르지 않고 정체되고 빠지고 이러면서 통합하자 한마디에 이렇게 확 흔들리는 거 보면 그동안에 좀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해서 뿌리 내릴 수 있게 하는 그런 기회가 없었다. 그걸 살리지 못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안철수 대표만 제3세력으로서 독자 노선을 걷겠다 이러고 있는 상황이고 김한길 상임선대위원장과 천정배 공동대표는 통합론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분당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오늘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녹음하는 시간이 어제 저녁 6시이기 때문에 그 시점을 기준으로 애청자 여러분 이해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저께만 해도 통합으로 쏠리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왔는데 오전 상황을 이제 쭉 복기를 해보면요. 아직은 지금 모를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상황을 좀 정리를 좀 해보면요. 오전 라디오에 이제 정치인들이 많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문병호, 박지원, 박주선, 유성엽 의원이 인터뷰를 했는데 메시지가 딱 2개였습니다. 그 더불어민주당의 친노 패권주의 여전하다. 그리고 안철수 뺀 통합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 안철수 대표를 중심으로 일단 스크럼을 짜주는 그런 모양새였고요. 그 오전에 김한길, 안철수, 천정배 3명이 조찬 회동을 했고 만나서 이제 얘기를 했지만 특별히 나온 얘기는 없었고 선대위 회의에서도 공개 발언은 없었습니다. 그 선대위 회의가 끝나고서 안철수 대표한테 이제 기자들이 많이 물었어요. 어떻게 되는 거냐, 당신 생각은 어떠냐. 그래서 저녁 8시에 의원총회에서 이 통합 문제를 결론을 내겠다고 했는데 의원총회 결과가 당신의 뜻과 다르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으니까 안철수 대표는 다들 생각은 일치하리라고 믿는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의원총회 결론이 당신 뜻과 다르면 수용할 거냐고 물으니까 같은 생각을 다 공유할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답을 했거든요. 내 뜻을 관철하겠다 이런 얘기죠? 예, 그 뜻이기도 하고 믿습니다라는 말을 2번이나 사용했어요. 그거는 저건 자기의 바람, 이렇게 좀 궁지에 처하고 자기의 생각과 다르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자기 뜻이 관철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희망, 바람이 좀 강하게 섞였다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이분이 상당히 궁박한 상황이긴 하구나, 위기의식을 느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지금 저희가 전화를 하고 있는 게
지금 6시인데 한 2시간 후에 예. 의원총회에서 토론을 한다고 하고요. 거기서 예. 결론을 낸다고 하니까요. 좀 예.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참 신문사로서는 곤혹스럽죠. 뭐 또 오늘 금요일이 아주 긴 불금이 되는 거죠. 예. 대충 기사는 2개 써놨을 거 아니에요? 일단은 그냥 아사무사하게 써놓고요. 네, 결과 나오면 딱 이제 갈아 끼우는 식으로 그렇게 미리 좀 아사무사하게 써놨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쪽에 기울어질 것으로 보이십니까? 일단 안철수 대표는 통합은 절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건 자신의 처지와도 관련이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2번째 당을 만들고 옛날 사람들도 힘들게 이제 모셔왔는데 다시 2년 전과 똑같이 당을 없애고 들어간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 볼 면목도 없는 거고 또다시 그 철수 정치라는 비판을 들을 테니까 도저히 이 통합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인 거고 그 천정배 대표 같은 경우에는 연대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정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김한길 위원장은 통합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약간의 이제 그 스펙트럼에 김한길 위원장과 천정배 대표의 그 생각도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결국은 이 중간 지점에서 타협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호남은 경쟁, 수도권은 연대 이 정도가 되면 이제 적절한 타협점이 될 것 같고요. 일단 그동안 안철수 대표는 연대라는 것조차 없다고 했잖아요. 당 차원의 연대는 없고 후보자 간 연대는 뭐 있을 수 있어도 당 차원의 어떤 정치공학적인 연대는 없다고 누누이 밝혀왔기 때문에 그 수도권 연대라도 받아들이면 어쨌든 통합까지는 아니더라도 안철수 대표도 한 발 양보를 하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결론 봉합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안철수 대표는 이래저래 상처를 크게 입겠네요. 지금 이렇게 봉합이 되더라도 정말 앞으로 총선이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요. 이렇게 리더십이 지금 제대로 선 것도 아니고 일단 그 총선 그 전략에 대한 철학 자체에 큰 차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앞으로 총선을 치르는데도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식이라면. 송호창 의원과 전정희 의원의 입당은 물 건너갔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이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거의 다 왔다고 국민의당 쪽에서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송호창 의원이나 전정희 의원 두 분도 지금 갈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판이 어떻게 내가 가야 할 팀이 없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섣불리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인 대표 말 한마디에 국민의당 근간이 흔들리는 이런 상황. 김종인 대표의 정치력의 소산으로 봐야 될지 안철수 대표의 정치력 부재의 소산으로 봐야 될지 어떻게 진단해야 됩니까? 저는 후자라고 보겠습니다. 후자. 결국 국민의당은 안철수라는 얼굴을 걸고 나갈 수밖에 없는 당인데 그동안 뭐 사당화 논란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안철수 대표가 좀 뒤에 좀 빠져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리더십을 명확하게 확립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죠. 그리고 계속 여러 가지 실책을 통해 가지고 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한테 계속 손을 내밀어야 하는 그러니까 뭐 천정배 의원도 마찬가지고 김한길 의원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권력의 분점 현상이 일어났고 어찌 보면 신생정당은 창업자 한 명이 개척자 정신을 가지고 당을 키워나갈 수밖에 없는데요. 안 대표가 그 타이밍을 좀 놓치면서 지지율이 만약에 한 2자릿수만 되더라도 이렇게 쉽게 흔들리진 않겠죠. 하여간 참 비루한 상황이 됐습니다. 자,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는 야권 분열로는 승리에 희망 없다.
이런 공세를 오늘도 지속했고. 자, 어떻습니까? 김종인 대표의 오늘 발언도 역시 어제 그제의 연장선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안철수 대표를 계속 흔드는 발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안철수 대표를 위시한 다른 국민의당 의원들이 얘기한 게 친노 패권이 여전히 남아있다. 예. 김종인은 바지 사장 얼굴마담이다. 이렇게 이제 공세를 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내놨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패권 정치를 씻어내려 계속 노력했고 앞으로도 패권 정치가 당에서 부활하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하겠다. 예. 그리고 그럴 것 같으면 야권이 단합을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패권 정치가 다 사라진다면 야권이 단합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계속 이제 통합이 안 되면 복당이라도 해라. 지금 당이 당신들이 생각한 옛날 그 당이 아니니까 빨리 돌아와라. 이제 이런 이제 메시지고요. 그러면서 이제 안철수 대표를 이제 계속 자극을 했어요. 당의 주인은 당원이지 대표가 주인이 아니다. 당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안철수 대표를 겨냥을 했고, 그리고 선거에서 야권을 분열시키면 여당 승리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해도 좋겠다면 다른 방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여기 면면에 계속 깔리는 메시지는 아니 정 그렇게 싫다면 안철수 빼고 다 와. 뭐 그래도 다 받아주고 그러면 그 정도만 해도 우린 통합이야. 이 메시지를 계속 지금 던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 김종인 대표 어떻습니까? 이런 드라이브가 계속되고 있는데 문재인 대표 쪽의 입장하고 조율이 된 거라고 봐야 됩니까? 조율까지 필요한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통합이라는 것이 문재인 대표 뭐 이른바 그쪽 진영에서도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른바 뭐 친노 세력이 당에서 지금 주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 대표가 뭐 그쪽과 이것을 논의를 해서 이런 전략을 구사해야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의 신뢰 관계는 흔들림이 없다. 아직까지는 흔들림이 없고 어찌 보면 지난번에 현역 의원 컷오프 강기정 의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약간 감정이 쌓일 뻔했는데 일단 통합이라는 국면으로 넘어가면서 그것도 좀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는 그런 효과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자, 새누리당 얘기 한번 해보죠. 공수가 바뀐 것 같습니다. 수세였던 김무성 대표가 다시 각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만났는데 지금 새누리당 어떤 형국입니까? 이게 그전 김무성 대표의 살생부 발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본인 입에서 비롯된 당 내의 이제 사건이었는데요. 이거는 선거법 위반 문제가 걸린 당 바깥으로 번진 큰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SNS에 그 여론조사 결과가 이제 유출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선거법에 보면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려면 선관위에 그 사전에 조사 기관이나 대상 방법 이것을 구체적인 정보를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여론조사 결과가 유출됐기 때문에 이것은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죄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조사를 통해서 만약에 이 SNS로 유통된 이 조사 결과가 조작이 됐다면 편집이나 뭐에서 조작이 됐다면 이것은 실제 조사 결과가 다르다면 허위사실 공표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심각한 문제여서 오늘 중앙선관위에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여의도연구원에 가서 현장 조사를 벌였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유출이 됐는지 그 선거법 위반 여부 이런 것을 다 조사를 한 다음에 그런 혐의가 있다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나 고발을 하겠다는 지금 입장입니다. 뭐 그렇다고 이한구 위원장이 굳은 일을 당할 것 같진 않아 보입니다. 뭐 그렇긴 하지만 일단은 비박계의 공세가 상당히 지금 거세진 거죠. 그 한국일보 보니까 말이죠. 그 유승민 의원과 경쟁자인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의 격차가 다른 언론들은 통상 더블 스코어로 나오는데
여기는 10% 이내로 나왔단 말이죠. 이거는 결국 경선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인데 이게 시중의 여론조사하고 크게 다른 걸로 봐서는 뭔가 결과치를 보정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모두 6장의 문서로 구성되어 있다는데 그 70여 개 지역구 예비 후보의 여론조사 결과가 들어있답니다. 근데 거기를 보면 자세히 보면 중복된 지역도 있고요. 지역구나 그 후보자 이름의 오탈자도 보인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론조사 결과의 원본은 아닌 것 같고 그것을 보고 누군가 뭐 타이핑을 쳐서 재편집한 것으로 이제 추측이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유승민 의원 지역구 같은 경우에 여론조사 결과도 보정 내지는 조작 됐을 이제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아하, 그렇다면은 그 문제까지도 면밀히 조사가 돼야 할 것 같고 말이죠. 근데 뭐 일각에서는 유승민 의원을 반드시 쳐낼 것이다. 친박 실세로 통하는 어떤 의원이 술집에서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또 언론 보도에 나왔더라고요. 네. 그거는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꼭 유승민은 치겠다. 청와대에 계신 분이 대구 지역에 내려가서 그쪽 지역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다녔다는 얘기를 저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CBS가 보도한 내용인데 이한구를 우리가 컨트롤하고 있다. 유승민 등은 반드시 죽인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양아치가 아니고서야 이런 얘기가 쉽게 나올 수 있는 건지 싶기도 하고요. 근데 뭐 충분히 개연성은 있는 얘기니까요. 정말 이렇게 쳐내면은 유승민은 찍어서 날렸다라는 이야기가 더욱더 힘을 얻게 될 것 같은데 뭐 그런 얘기가 나오거나 말거나 신경 안 쓰겠다 이런 이야기인지 정말로 정신 못 차리면 한 방에 훅 갈 수 있다는 걸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뭐 이 국면이 뭐 새누리당 경선 전국의 중대 변수가 될 가능성은 없나요? 뭐 이를테면은 이게 전략 공천, 그러니까 우선 추천 이런 거 안 하고 뭐 전면적인 상향식 공천으로 바뀐다든지 그래서 김무성 대표의 뜻이 관철된다든지 그런 일은 없을까요? 이게 이렇게 되면은 자료의 이제 신빙성에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요. 그 자료를 또 다시 여론조사를 돌려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천 절차 전반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그런 얘기도 이제 나올 것 같고요. 일단은 김무성 대표가 궁지에 몰렸다가 이번에는 이제 이한구 공관위원장을 이제 공격할 수 있는 호재가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한구 공관위원장에게 책임을 이제 물어야 한다는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한구 공관위원장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위원들은 자료를 본 뒤에 예외 없이 반납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 자료라는 게 공관위에서 여의도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나온 자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관위원들이 절대 바깥으로 유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도 책임져야 되지 않겠냐고 물어보니까 우리는 아무 관계 없는데 무슨 책임을 말하나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김무성 무 대표처럼 거의 뭐 말을 않겠다는 식으로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참 향후의 새누리당 상황도 비상하게 돌아갈 것 같고요. 야권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정말 불을 켜고 보고 있나요? 상당히 지금 긴장하고 있죠. 어제 그저께 나온 반응도 상당히 뭐 두드러기가 나려고 한다. 아직 뭐 이혼한 지 얼마 됐다고 또 다시 재결합이냐. 근데 그러니까 4년 전 19대 총선에서도 야권 연대에서 진짜 가까스로 신승하지 않았습니까? 152석인가요? 1대1 대결에서 수도권에서도 상당히 치열한 접전이 펼쳐졌고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으로서는 상당히 두려운 변수죠. 야권 연대는. 알겠습니다. 언니가 보고 있다. 이제 올라올 차례가 됐는데 이번 주는 어떤 내용입니까? 한 주 쉬었고 어떤 분이 댓글 창에
언니가 뭐 있다 왜 안 올라오냐고 예. 그 아쉬움을 표해 주셨는데 저희가 필리버스터 전국 때문에 한 주 쉬었고 예. 이번에 이제 녹음을 했습니다. 예. 이번에는 테러 방지법 이번에 통과된 테러 방지법을 둘러싼 논란이 많았는데요. 그 진실과 거짓이라는 타이틀로 테러 방지법의 문제점을 좀 속속들이 파헤쳐 봤고요. 예. 그리고 뭐 계속 얘기하고 있는 국민의당을 둘쑤신 김종인 대표의 야권 통합 제안, 그 이면에 있는 얘기들을 한겨레 기자들이 재밌게 풀어놨습니다. 예, 따끈따끈한 이슈가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김태규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기는 정말 훈남이고 자상하고 스마트한데 그런데 잠잘 때는 아니야. 정말 아니야. 진짜 엽기야. 그럴 수밖에요. 그렇게 코를 골아대는데 본의 아닌 결례 이제 그만. 간편하고도 반영구적인 코골이 방지기구 24,000원이면 됩니다. 심한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 걱정 마세요. 99% 감소 효과를 보장합니다. 검색창에 코골이 119, 코골이 119를 입력하세요. 문의는 1566-0783. 코골이 119는 의료기기 제조 수출업체 메디슬립에서 만듭니다. 스마트폰, 물통, 무료지, 아이패드, 패스트푸드 음식. 승용차니 지저분해요. 이게 섞이지 않도록 몽땅 넣을 수 있는 멀티 포켓 어때요? 한 손으로 스마트폰 보면 팔이 아파요. 목에 거는 스마트폰 거치대 이거면 고민 끝. 우와, 아이디어 장렬. 어디서 살 수 있어요? 즐거운 아이디어, 재미있는 쇼핑몰 재미월드요. 스마트폰, 텔레비전, 냉장고 이런 건 안 팔아도 가려운 곳 긁어주듯 빛나고 즐거운 아이디어 상품이 365일 파격 세일 중이랍니다. 거기가 어디라고요? 재미월드입니다. 구글, 네이버 다음에서 재미월드를 입력하세요. 공화국 참치논평 구이동 대양 참치를 맛보지 못한 국민 여러분은 진정한 참치 맛을 보기 위한 강도 높은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곧장 구이동으로 달려오시기 바란다. 참치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도 구이동 대양 참치에 오시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폭식 행위를 자행할 것이다. 구이동 대양참치. 월요일 참치데이 이벤트, 화요일 참치머리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주차장 걱정 마시고요. 대중교통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2번 출구에서 5분 거리입니다. 대양참치 구의점 02-455-8087. 당신이 알아야 할, 또 우리 공동체가 알아야 할 뉴스 김영민이 챙겨드립니다. 지금은 제1부 뉴스 매거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제의 속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도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합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첫 소식 어떤 뉴스 준비하셨습니까? 예, 제가 이틀 전에 박정원 두산그룹 신임 회장이 취임한 것을 계기로 재벌들의 병역 실태를 한번 방송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셨죠. 네, 그리고 이제 그걸 기사로도 작성을 했고요. 예. 근데 이게 경제 뉴스는 아닌데 오늘 그 뒤에 후속 일이 좀 있어서 그 일을 소개를 드리면서 우리 언론하고 재벌의 관계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반응이 있었군요. 네네, 기사가 나간 지는 이제 이틀이 지났고요. 그리고 어제 아침에 저희 민중의 소리 쪽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팩트가 잘못된 게 있다. 그래서 그걸 정정을 해달라는 요청이었고요. 제가 이제 당시 방송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박정원 회장은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싱가포르 국적
취득 때문에 병역을 면제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시기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두산그룹 쪽에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답을 주겠다고 하고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셨죠. 그래서 답을 주면 제가 다시 정정 보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틀 뒤에 지금 정정 보도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론 보도가 아니고요. 팩트를 틀린 거기 때문에 정정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내용이 어떤 거였냐면 박정원 회장은 싱가포르 국적 때문에 그 병역을 면제받은 게 아니고 질병 때문에 그 병역을 면제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질병 이름이 부정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을 좀 바로 잡아달라. 그래서 바로 잡았습니다. 기사에도 바로 잡았고 제가 지금 방송을 통해서도 잘못된 정보를 다시 바로 잡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썩 좀 부드럽지는 않았던 게요. 그러니까 제가 정식으로 취재를 하면서 팩트 확인을 요청했을 때는 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사를 내고 또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 기사가 지금 한 그 8만 명 정도, 8만 클릭 정도 조회수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SNS에도 공유된 건수가 지금 3천 건 정도가 넘어 있고요. 그러니까 유통이 꽤 된 기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물었을 때는 답을 안 해줬는데 기사가 유통이 조금 되니까 이렇게 정정을 요청을 해온 게 일단 제가 그렇게 썩 부드럽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 문제는요. 근데 어쨌든 뭐 팩트는 정정이 돼야 하는 거고요. 그런데 그냥 팩트를 정정해 달라는 게 아니고 다른 요청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제가 쓴 기사의 제목이 4세 승계 두산그룹 박정원 회장님 한국인은 맞으십니까? 이렇게 제목을 달고 기사가 나갔거든요. 그런데 그 제목을 수정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주장은 뭐냐면 병역 면제가 싱가포르 국적 때문이 아니고 부정맥 때문에 받은 거니까 국적을 시비를 거는 제목이 적절치 않다라는 주장이었어요. 아니 물어본 거지 이게 무슨 단정적으로 그 나라 국적이냐? 그 나라 국적이다. 그 나라 국적이다. 그렇게 말한 것도 아닌데. 그렇죠. 그리고 또 심지어 이게 저희가 다 사전에 논의를 한 거였거든요. 제가 국장한테도 요 싱가포르 국적 병역 면제 부분이 아직 완전히 확인된 부분이 아니므로 이쪽에서 정정 보도를 해오면은 고쳐야 한다라고 보고를 했을 때 편집부와 편집국장에서는 박정원 회장이 실제로 이제 2005년 싱가포르 영주권을 따내서 10년간 보유를 했다는 건 엄연한 팩트고요. 그 아들을 외국인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싱가포르에는 가본 적도 없는 아들을 그 싱가포르 영주권을 받게 해서 외국인 자격으로 외국인 학교에 합격을 시키거든요. 이 대목에서도 민중의 소리 편집진은 충분히 국적 문제를 물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두산그룹의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기사 제목은 교체가 되지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잠깐이지 하나 해명을 드리면 저희 민중의 소리라는 매체가 사실은 굉장히 신중한 언론사입니다. 이게 우리가 매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또 당연히 적도 많죠. 그래서 자칫 오보를 내면 명예훼손 뭐 이런 소송 같은 거 잘못 걸리면 경영상 그 위기를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기사를 내볼 때에는 표현의 적절성, 팩트의 정확성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언론사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보수적이고요. 그래서 대신 결정이 되고 팩트의 정확성 그리고 표현의 적절성이라는 확신이 들어서 기사를 내보내면 백도를 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어떤 요청이 있더라도요. 그래서 두산그룹은 어떤 생각에서 이제 백도를 요청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저한테 전화를 했길래 마침 제가 아는 분이더라고요. 아는 분인데 일단 그러면 요청이 왔으니 내가 편집국장께 말씀은 드려보겠다. 그런데 국장이 워낙 오소독스한 사람이라서 아마 제목 교체는 안 될 것 같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저를 아는 분이 아니 국장이 그러면은 당신보다도 더 과격하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민중의 소리에서는 제가 제일 온건합니다. 민중의 소리 구성원들은 전부 저보다 훨씬 더 과격합니다. 제가 이렇게 답을 하고 말았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국장은 보고를 받자마자 3초 만에 안 돼 해가지고 간단히 정리가 됐습니다. 제가 이 정정 보도를 이제 굳이 이 해프닝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제가 한 가지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민중의 소리에 2014년 9월에 합류를 했는데요. 그때까지 민중의 소리는 경제 기사라는 걸 쓰지 않았습니다. 정치하고 사회 기사만 쓰고 있었죠.
그래서 그 재벌 홍보팀에서 민중의 소리를 알 필요도 없었고요. 예. 알지도 못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제가 입사를 한 이후에 그래도 여러 번 재벌에 관한 비판적인 기사를 상당히 몇 개의 개수가 있도록 냈다고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딱 2번 제목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재벌들로부터요. 예. 이 하나가 뭐였냐면 2014년 10월에 쓴 기사였는데요. 예. 제목이 죽어도 지금은 죽을 수 없는 재벌 오너의 운명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건희 회장의 병세가 오리무중인데 예. 냉정하게 말해서 서로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삼성은 돌아가셨다고 발표를 하기 어려운 국면이다. 3세 승계가 지금 다 안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 어떻게든지 삼성은 지금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내용을 정리를 하면서 예. 죽어도 지금은 죽을 수 없는 재벌 오너의 운명 이런 제목의 기사를 냈었는데요. 예, 예. 이때 한번 이제 삼성 측에서 기사가 나간 지 5분 만에 제목을 교체해달라고 요청을 했었고요. 아니, 5분 만에요? 대단하더라고요. 그것도 일요일 오후 6시에 기사를 올렸는데. 쉬는 날인데. 진짜 기사 예. 나간 지 딱 5분 만에 국장한테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이번입니다. 4세 승계 두산그룹 박정원 회장님, 한국인은 맞으십니까? 예. 이 기사를 쓴 게 이제 두 번째로 그 제목을 교체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거죠. 예, 예. 그런데 제가 쓴 그 재벌 비판 기사 중에서 저 두 기사가 가장 잘 팔린 기사들이 아니었습니다. 이건희 회장 기사는 한 7만 정도 조회수가 나온 걸로 제가 기억이 되고요. 예. 또 박정원 회장 기사는 한 8만 정도 조회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뭐 예전에 현대차그룹은 왜 현대차그룹은 100만 안티를 양산했나 이런 제목으로 현대차의 소비자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기사를 썼을 땐 그 기사는 40만 클릭이 넘은 적도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10만, 20만이 넘어가는 기사들도 꽤 있었는데 한 번도 항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예. 재벌들은요. 그런데 딱 2번 항의를 했는데 언제냐? 재벌 오너가 걸려 있을 때 항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총수 이름이 들어간 기사에 너무 재벌 홍보팀이 격렬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홍보팀이 기업 이미지를 개선하고 소비자들과 커뮤니케이션을 잘 해야 되는데 총수 보호에 지금 더 열을 올린다는 거죠. 예. 작년 7월 3일에요. SBS 8시 뉴스가 리포트를 했는데요. 삼성 서울병원 메르스 때요. 네. 근데 그때 신동욱 앵커가 리포트를 마치면서 이렇게 코멘트를 합니다. 끝까지 환자를 책임지겠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지난달 23일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약속한 대목입니다. 하지만 열흘 만에 약속은 번복됐습니다. 치료 중인 확진 환자 15명 가운데 12명을 다른 병원으로 옮기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 멘트를 합니다, 앵커가. 예. 그런데 그 멘트가 끝나고 나서 예. 뉴스 이제 포털에 그 SBS 뉴스들이 다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멘트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앵커 멘트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이제 SBS 뉴스 홈페이지나 포털에 수정된 리포트를 들어보면 삼성서울병원이 치료 중인 메르스 환자 10여 명을 다른 병원으로 옮겼거나 옮기기로 했습니다. 뭐 이렇게만 마무리가 됩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약속이 무너졌다라는 대목이 빠져나가죠. 이게 사실은 저희 그 경제 담당 기자들에게는 너무 일반적인 얘기인데요. 예. 그러니까 삼성은 비판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건희를 부정적인 뉘앙스로 쓰면 득달같이 전화가 옵니다. 이건희, 이재용 이런 단어를 쓰면은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카몬센스에 가깝거든요. 최고 존엄에 대한 그런 모독을.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 홍보팀이 차라리 삼성을 조져주세요 이러는 겁니다. 우리 회장님 이름은 빼고. 그러니까 참 황당한 거죠. 예. 그 2012년에 이건희 회장하고 이맹희, 그러니까 전 제일비료 회장하고 소송이 벌어졌을 때 이맹희 전 회장 측이 변호사가 굉장히 발언을 세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이 도둑놈 심보로 재산을 은닉했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건희 도둑놈 심보 이런 기사 제목이 몇 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싹 다 사라집니다. 싹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심지어 어떤 신문사는 이건희 도둑놈 심보라는 인용 멘트 제목을 이건희 참 나쁜 심보라고 바꿉니다. 이게 멘트를 왜곡을 해버린 거죠. 예. 그때 그 어떤 언론사도 삼성 측으로부터 항의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삼성 측도 우리가 로비를 했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로비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그 제목들이 일관적으로 다 빠져나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팀, 홍보팀이라는 게요. 국민들하고 소비자들하고 소통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하게 지켜야 될 것은
기업의 이미지죠. 예. 그런데 제가 경제부에서 경험을 해본 바로는 이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고자 하는 것은 기업의 이미지도 아니고 자기의 제품도 아닙니다. 예. 자기 오너들의 안심된 마음, 오너들의 편안한 사생활, 그분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김용민 PD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최고 존엄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업무가 돼버린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래서 이게 제가 옥이나 목리나 심술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요. 오늘 제가 그 두산그룹으로부터 그 제목 수정 요청을 받은 다음에 앞으로는 가급적이면은 기사 제목에 그 재벌 오너분들 실명을 밝히는 방향으로 기사를 써야 되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진짜로 이게 이 현실을 쭉 다시 돌이켜 보니 이 재벌의 이름이 나오는 기사들은 거의 유통이 안 되는 것이 한국 언론의 현실이라면 최소한의 균형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무슨 약이 올라서가 아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종종 그 재벌 오너들의 함자들을 제목에 거론을 해가면서 기사를 써야 되겠다는 제 개인적인 방침을 정했고요. 한국 재벌들 정말 조금 더 투명하게 전향적으로 기업답게 행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심기 경호를 청와대만 하는 줄 알았더니 이거 각 기업마다도 이렇게 홍보팀이 그 일을 하고 있네요. 보니까 씁쓸합니다. 정말 씁쓸합니다. 현정은 회장, 현대그룹을 이끌고 있는 정몽헌 전 회장의 아내 되시는 분인데 경영권을 내려놓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요? 네, 사실상 그럴 것 같습니다. 아하. 이제 엊그저께 밤 늦게 결정이 돼서 어제자의 뉴스에도 몇 군데 나왔던 이야기들인데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현대그룹에서 지금 가장 주축 회사가 현대상선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상선이 거의 자본 잠식 상태가 너무 심하고 경영이 너무 안 좋아져서 은행권으로부터 차입금을 더 받고 지금까지 빌린 돈도 좀 갚을 것을 유예를 받아야 되는데 채권단을 향해서 뭔가 이제 호소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현정은 그 그룹 회장이 감자라고 합니다. 주식수를 7주를 한 주로 줄이는 주식 숫자를 확 줄이는 결정을 했고요. 이렇게 하면 현대상선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현대엘리베이터 그리고 현대엘리베이터를 지배하는 것이 현정은 회장인데 현대엘리베이터는 현대상선의 최대 주주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채권단이 이 현대상선의 최대 주주가 될 것이고요. 현대상선 밑에 주렁주렁 달려있는 현대의 남은 계열사들도 사실상 채권단 손에 넘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정은 회장의 이 감자 선언은 사실상 현대그룹의 경영권에서 이선으로 물러난다는 선언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그룹을 살려야 되겠다는 절박한 상황인 거죠. 제가 그 개인적으로요, 재벌 총수들 중에서 좀 유일하게 제가 좀 측은하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이 현정은 회장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도덕적으로 훌륭한 경영자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지금 이제 현대그룹 계열사들이 들어보면 다 조금 그런 회사들이야 할 정도로 생소한 회사들이거든요. 현대아산, 현대상선, 뭐 현대엘리베이터까지는 들어보셨을 텐데 나머지는 뭐 현대경제연구원, 뭐 현대UNI, 현대로지스틱스, 현대투자네트워크 그리고 제일 유명한 게 현대증권인데 현대증권은 곧 매각이 결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그룹의 참 외면이 초라해졌죠. 굉장히 초라해진 겁니다. 그런데 현대증권은 곧 매각을 할 텐데요. 얼마 전에, 그러니까 바로 이틀 전이었나요? 현대증권이 곧 팔 회사를, 그러니까 그 현대증권의 최대 주주가 현대상선인데 곧 팔 회사인데, 무려 배당률이 7.6%입니다. 은행 금리가 한 1.5% 되는데요. 7.6%의 고배당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팔기 전에 현금 다 빼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배당 성향도 지금 모든 증권사 중에 가장 높고요. 그렇게 해서 최대 주주 현대상선이 배당금으로 246억 원을 챙겼다는데, 이건 좀 과했죠. 회사 팔 회사의 자산을 이렇게 쏙 빼먹으면 어차피 팔 때는 싸게 팔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까 하는 걸 보면 뭐 그만큼 현대그룹 사장이 어렵다고는 하겠지만 정정당당한 방법은 아닌 거죠. 그래서 현정은 회장의 경영 방식이 뭐 굉장히 도덕적이고 이렇지는 않은 겁니다. 그런데 제가 현정은 회장을 좀 측은하게 생각을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이제 아까 말씀을 해주셨지만
현정원 회장 남편이 이제 2003년 8월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죠. 정몽원 회장이셨습니다. 그런데 정몽원 회장이 이제 목숨을 스스로 끊으신 이후에 현대그룹 경영권이 이제 현정원 회장한테 돌아오는데 이때 그 정씨 일문들이 현대가의 정씨 일문들이 현정원 회장한테 한 깡패짓을 보면 정말 눈부신 깡패짓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정원 회장을 인간적으로 정말로 몰아붙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제가 현정원 회장이 좀 딱해 보이는 게 남아 있는 겁니다. 예. 그때를 잠깐 소개를 드리면은요. 원래 현대가는 여자는 경영이 나서지 않는다라는 엄격한 불문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가문에서는 여성 경영인이 거의 없죠. 눈에 드러나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현정원 회장이 사실상 처음입니다. 그래서 현정원 회장은 30년 가까이 전형적인 재벌가 며느리로 살았다가 2003년 10월에 이제 남편이 죽은 지 2달 뒤에 현대그룹 회장으로 선임되면서 그룹의 경영 일선에 나서죠. 그런데 정주영 회장의 막내 동생 그리고 KCC그룹의 명예회장 정상영 회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예. 이분이 그때부터 갑자기 그 현대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던 현대 엘리베이터 주식을 막 사모읍니다. 뺏겠다는 거죠, 그룹을. 예. 그러더니 진실을 밝힙니다라는 1만자 분량의 거대한 성명서를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딴에는 뭐 1만자 분량이니까 얼마나 뭐 공을 들여서 썼겠습니까? 그런데 내용이요. 참 내용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의 주제는 뭐냐? 현대그룹은 정씨가 경영을 해야 된다. 이거인 겁니다. 진짜 정씨라는 표현이 8번이나 나옵니다. 예. 현대그룹은 정씨 일가의 것입니다. 이걸 선언을 하는 겁니다. 예. 몇 개 읽어드리면은요. 현대의 경영권과 관련한 본인의 입장은 처음부터 정씨 일가의 경영 지배를 위한 것이라는데 변함이 없습니다. 외국인의 적대적 인수합병 위험이 사라진 이때 정씨 일가의 경영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은 김문희 씨, 그러니까 현정원 회장의 어머니입니다. 김문희 씨입니다. 정몽원의 유족인 정씨 일가에게는 그 상속 후 지분이 미미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씨 일가의 경영 지배를 위협하는 상황이 초래된 것은 김문희 씨가 현대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현정원을 꼬드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현정원에게 네가 김문희 씨로부터 지분을 모두 넘겨받게 되면 현대가 비로소 정씨 일가의 소유가 되는 것인데 그것만으로는 안정적 지분이 부족하니 너를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주식을 샀다고 설명해 줬습니다. 이 내용이 쭉 읽어보면 무슨 내용이냐면요. 야, 정씨과 현대는 현씨, 너는 현씨잖아. 현씨가 왜 경영을 해? 이런 거죠. 예. 이게 지금 한국에서 영향력이 좀 있는 재벌 총수의 고심 끝에 나온 주장입니다. 예. 현대그룹은 족보를 잘 따져라. 예. 정씨 핏줄만 소유해야 된다. 이건데. 예. 첫 번째, 며느리는 가족으로 치지도 않는 겁니다. 예. 현 씨는 며느리건 뭐건 안 되는 거죠. 이런 봉건적 사고방식이야 그렇다 쳐도요. 예. 이 그룹 경영권이라는 게 무슨 일제강점기 때 지주들 토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성씨 따져서 땅 주인 가리기식으로 접근하는 이게 참 사고방식이 실로 놀라운 거거든요. 그 당시에 회장 정몽원 회장이 돌아가시고 위기에 빠진 그룹을 구하기 위해서 누가 이 위기를 타개할 가장 뛰어난 경영자인가 이걸 논의를 해도 그룹이 살아날까 말까 한 판에 이 사람들이 고작 고뇌 끝에 한다는 일이 족보처 뒤져놓고 성씨 판별하자는 겁니다. 아주 황당한 일이죠. 근데 결국은 이게 이제 그 시숙부의 난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지는데요. 결국은 현정원 회장이 방어에 성공을 합니다. 2년 동안의 큰 다툼 끝에요. 그래서 2006년에 현정원 회장이 경영권 분쟁에서 승리를 하죠. 그런데 2월 달에 딱 시숙부의 난이 진압이 되자마자 근데 이번에는 다시 이 정몽준 회장이 나서서 이 현대그룹의 경영권을 빼앗아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동생의 난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시숙부가 정치 타령하는 거 간신히 진압했더니 2개월 만에 이 정몽준 시동생이 들이닥쳐가지고 또 경영권을 뺏으려고 하니까 현정원 회장이 열이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때 그 사랑하는 현대그룹 임직원들께라는 장문의 편지를 인터넷에 공개를 하는데요. 참 그 내용이 처절합니다. 예. 계절은 봄에서 여름을 재촉하는 초록의 싱그러움이 더하지만 지금 제게는 계절이 피는 꽃들의 아름다움이 보이지 않고 그 속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분의 형제이며, 그러니까 자기 남편의 형제이죠. 예. 그분의 형제이며 아이들의 삼촌인 정몽주 의원이 현대그룹의 경영권을 빼앗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팔짱만 끼고 있던 정몽주 의원이
이제 와서 정시 직계자손에 의해서만 경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니 이처럼 전근대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사고로 어떻게 정치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정시 집안으로 시집와서 30년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또한 어떠한 경우라도 정시 집안의 사람이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현시인 것은 제 아버님이 현시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들과 딸들은 모두 고 정몽원 회장의 자식들이며 모두가 정시입니다. 이게 이제 이 요약을 하면 뭐냐면 시동생이 너는 정시가 아니잖아 그랬더니 억울해 나는 정시 집안 며느리야. 내가 현시인 건 우리 아버지가 현시이기 때문이지. 그리고 네 조카들은 전부 정시야. 이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한국 굴직으로 경영권을 다투면서 야 네가 정시냐 아니냐 이 난리를 시동생하고 그 참 형수하고 이 벌이고 있는 이 모습이요. 예. 결국은 그래서 현정호 회장이 또 방어를 해냅니다. 예. 그런데 나중에는 그 2010년에 현대건설이 이제 채권단에서 그 매각에 나왔을 때 예. 이번에는 이제 그 맏형이 나선 거죠. 정몽구 회장이 나서서 현대건설을 가져가겠다고 나서서 정몽구 회장하고 또 현정원 회장하고 격렬하게 인수전을 벌입니다. 근데 그 현정원 회장은 돌아가신 정몽원 회장이 현대건설 현장을 누비던 그 방송 영상을 내보내면서 국민들의 감성을 자극하면서 이게 왜 그랬냐면 현정원 회장은 현대건설을 가져와야 자기가 정씨 집안의 적통임을 인정받는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예. 정몽구 회장도 사실은 현대건설이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엠코라는 건설회사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예. 현대차 그룹이요. 예. 그런데도 이걸 가져오려고 했었던 건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를 한 내용인데요. 현대차 그룹이 현대건설을 인수하려는 이유는 옛 현대그룹 제국에 대한 향수 때문이다. 이렇게 월스트리트 저널이 분석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정몽구 회장이 현대건설을 가져오고 싶었던 건 내가 정주영 회장의 장자이고 정통성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과시하고 싶었던 것이고 예. 현정원 회장이 현대건설을 가져오려고 했었던 것도 내가 남편의 아내로서 미망인으로서 내가 적통성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과시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도대체 이 적통의 상징 이 뭐기에 이게 무슨 조선시대 옥새도 아니고 그때 현대그룹이 그 현정원 회장이 현대건설 인수에 5조 원을 배팅을 하거든요. 그런데 4조 원은 빌린다는 거였습니다. 대출로 하겠다는 거였죠. 예. 그때 5조 원 현대그룹이 써내서 만약에 이겼으면은요, 지금보다 훨씬 빨리 망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빨리 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도와서 이제 그 현대그룹이 아니라 현대차 그룹으로 갔기 때문에 유동성 위기가 이제서야 온 건데요. 그러니까 경영을 할 때 자기 경영의 현실과 임직원들의 삶을 책임을 져야 되는 경영자가 적통의 상징을 놓고 너는 정시냐 족보를 따져봤더니 성이 뭐냐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예,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고방식으로 경영이 제대로 될 리가 없는 거죠. 예. 현대그룹은 결국 지금 이제 몰락의 길을 걷고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빌 게이츠 회장이 창업자가 일선에서 물러났을 때 예. 다음 경영자 찾을 때 너는 게이츠시냐 이런 거 안 따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스티브 잡스가 죽은 다음에 다음 경영자가 너는 성이 잡스냐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예. 예. 지금 잡스성을 가진 사람이 애플을 부흥시킨 게 아닙니다. 팀 쿡이 부흥을 시킨 거죠. 예. 이런 모습을 보면서 외국은 가장 우수한 경영자들을 찾으려 혈안이 돼 있는데 한국은 족보책 펼쳐놓고 정시냐 아니냐 이걸 따지고 있으니 이 글로벌 경쟁력이 갖춰질 리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들의 미래가 참 암담한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는데요. 어쨌든 뭐 현대그룹의 이 경영성 위기 문제가 유동성 위기 문제가 뭐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결말이 날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예. 이 유동성 위기는 결국 이제 대북 사업 때문이겠죠? 그렇죠. 예. 네. 현대 자동차 그룹에서 공작을 펼치거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까? 이게 이제 원래 예. 현대상선이라는 곳이요. 예. 대북 사업을 금강산 관광을 진행을 했을 때요. 예. 현대그룹에서 캐시카우 역할을 정말로 톡톡히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벌어들이는 돈이 막대했었거든요. 예. 정말로 만약에 그 대북 사업만 잘 풀렸다면 예. 이 현대그룹은 지금의 이 모습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 결국은 이제 대북 사업이 무너지면서 현대상선이 저렇게 엄청난 적자가 많이 됐었는데 그때 정몽원 회장이 죽었을 때 그 외국의 유수의 언론들이
한국이 정말로 중요한 대북 창구를 하나를 잃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안타까워하기도 했었는데 대북 사업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여러 곳에서 그러니까 진보이건 보수이건 여러 곳에서 어쨌든 저 창구가 있어야 된다는 걸 전제로 네. 돈이 충분했던 현대차 그룹에게 여러 가지로 타진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현대상선을 너희가 가져가는 게 어떻겠느냐, 대북 사업을 좀 끌고 가는 게 어떻겠느냐를 타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버지 유업이기도 하니까. 네, 그렇죠. 아버지의 유언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요. 네, 이런 지하에 거절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은 대북 사업에 절대 관심을 가지지 않고요. 그건 아버지의 몫이기도 했고 자기를 선택하지 않은 아버지 그리고 자기를 1인 제자리에서 몰아낸 동생 그 사람들이 했던 일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 일을 이어받을 생각은 지금으로서는 거의 없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아마 현대상선 인수에는 현대차 그룹이 뛰어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대로 망해라. 네, 아마도요. 네. 알겠습니다. 참 씁쓸하네요. 예. 네. 이완배 기자님 한 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이 어묵한 여왕님 치하에서 다들 잘 견디고 계시죠? 오늘도 종편의 주옥 같은 헛소리에 혼이 정상인 듯 정상 아닌 비정상 같은 여왕님의 우주 타령에 고구마 100개쯤 한꺼번에 삼킨 듯 답답한 마음에 죄 없는 가슴팍만 두들겨대고 계세요. 이젠 시원한 사이다 같은 민중의 소리와 함께하세요. 잘 키운 진보 언론 열종편 안 부럽습니다. 한 달 10,000원 소액 CMS 후원으로 민중의 소리에 큰 힘이 되어주세요. 1661-0451 1661-0451 전화 기다릴게요. 여보, 좋은 꽃 배달 추천 좀 해봐. 회사에서 보내려고? 그럼 좋은 사람과 플라워지. 화환이나 조화가 7만 원도 안 돼. 결제도 적립금으로 가능하다고. 오, 그래? 근데 화환이나 조화 말고 이벤트를 위한 건데. 그거 역시 좋은 사람과 플라워. 꽃하고 케이크하고 샴페인하고 다 해서 10만 원도 안 된다고. 가격도 중요하지만 빨리 배달해야 돼. 그거 역시 좋은 사람과 플라워지. 전국 어디든 3시간 내에 배송이 된다고. 근데 누구한테 보내려고? 누구긴 누구야. 좋은 사람. 바로 당신한테 보내는 플라워지. 사랑해, 여보. 나 가격, 배송, 느낌까지 좋은 사랑과 플라워는 감동까지 실어 꽃을 배달합니다. 1566-0263 기억해두세요. 1566-0263 4가 아니라 3입니다. 1566-0263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공화국 논평. 수도권 지역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면 당장 굿이라도 버리고 싶은 박근혜 동지께서는 나 다시 돌아갈래! 를 외치고 있는 김한길에 대해 실제적이며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안철수에게 구체적인 공격 방향과 비난 방침을 제시하셨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2등,
2등을 놓고 치열한 다툼을 벌여서 끝내 친노 패권주의를 청산하고 거대 양당 정치에 강력한 경고음을 날리는 가장 효과적인 결단이다. 김한길은 김종인과 무슨 내통을 했는지 야당끼리 통합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죽서서 새누리당 압승을 도모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뜻입니다. 라면서 안철수를 괴롭히고 나아가 박근혜 동지도 괴롭히고 있는데 야권 혁신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도발 행위다. 이는 워낙 잘하고 있어서 더 혁신할 게 없는 여권의 간판, 여권의 희망, 여권의 절대존엄 박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는 것으로서 김한길은 그 대가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곧 알게 될 것이다. 안철수는 결과적으로 문재인만 좋을 김종인의 모사에 부화 뇌동하는 자들을 V3로 제거하듯 깨끗하게 삭제 퇴출시켜야 할 것이다. 그래서 박동지가 어떤 무서운 힘을 떨치며 노동, 안보, 테러 대응은 물론 야당마저 혁신하는 연중무휴 개혁왕조 건설의 위대한 역사를 창출하는가를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오늘의 날씨. 네, 오늘은 요란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륙에 20에서 60mm의 많은 비가 오겠고요. 특히 제주 산간과 지리산 부근에는 80mm 이상의 호우가 예상됩니다. 낮 동안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장대비가 쏟아지겠고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특히 해빙기에 많은 비가 집중되면서 축대 붕괴나 산사태 등 2차 피해도 우려됩니다. 게다가 오늘 밤 서해 5도를 시작으로 해서 내일은 전국에 황사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비도 오고 황사도 오고 난리가 났네요. 예. 네,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은 백찬홍 CR재단 운영위원이 인용한 에드워드 스노든의 말을 전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숨길 게 없기 때문에 프라이버시가 침해돼도 상관없다는 사람은 말할 게 없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없어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과 같다. 네, 이런 말입니다. 뉴스 매거진은 화요일 새벽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